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이양재입니다. 저는 지질박물관에서 화석 분야 연구와 전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척추동물 중에서도 특히 공룡 화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화석이란 것은 과거 역사시대 이전에 살던 생물이 남긴 다양한 흔적들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생물 자체 일부가 보존된 것을 말하지만 생물이 살면서 움직이고 머물고 먹고 배설하면서 남긴 흔적들까지도 모두 화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엔 아주 다양한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모든 생물이 죽어서 썩지도 않고 화석이 된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구는 화석으로 가득 차다 못해 살아갈 공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화석이 보존되는 과정과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쓰러진 트리케라톱스처럼 생물이 죽는 순간부터 이렇게 뜯어 먹히거나 분해됩니다. 남은 부분들은 물이나 바람에 휩쓸려서 어딘가로 이동해 퇴적물에 묻히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미생물 활동으로 썩어 분해되면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는 생물은 0.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다면 화석 보존에는 더 유리합니다. 만약 죽은 사체 수가 많고 그것이 재빨리 묻힌다면 보존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공룡처럼 커다란 동물이 화석으로 더 잘 남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한꺼번에 빨리 묻히기 어려워서 화석으로 남기엔 어렵습니다. 작은 생물일수록 더 유리하고 되도록이면 아주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에 묻히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 자갈보다는 진흙이 외부로부터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고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물이나 바람에 밀려와 쌓인 퇴적물은 이렇게 죽은 생물을 점점 두꺼운 퇴적 지층 아래로 가두게 됩니다. 퇴적물과 지하수 안에 있는 광물질이 뼈나 식물 조직에 파고들거나 성분을 바꾸고 또 점점 퇴적층이 두껍게 쌓이는 무게로 눌려 다져지면서 더 단단하게 화석화를 촉진하죠. 반대로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눌리고 지각 변동으로 비틀리거나 잘려나가면서 오히려 화석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렇게 화석화가 되더라도 화석을 발견하고 또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운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때마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때마침 화석이 묻힌 퇴적층 일부가 무너지거나 깎여서 드러나야 하고 때마침 화석 전문가가 그곳을 지나다가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을 찾아서 본체가 묻힌 퇴적층을 무사히 발굴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 생물이 과거 지구상에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 겁니다. 생물들은 지구 곳곳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원래 고르게 분포해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화석은 생물이 살던 그 자리에 만들어지지도 않죠. 죽고 난 뒤 어딘가로 운반돼 밀집돼 쌓이는 곳이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도 다 보존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같은 산과 계곡은 수십억 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비틀고 깎이고 또 퇴적물이 쌓아 지형을 계속 바꾸고 있죠. 지금의 산이 예전에 바다이고 바다가 높은 고원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껏 보존됐던 화석조차 우리 눈에 발견되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구나 퇴적암이 아닌 화성암이나 변성암 지역엔 화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화석이 여기저기 골고루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놀랍지만 화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양만 비슷하게 만드는 위조 화석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자연적으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만 년 이상 걸리는 일이지만 조건만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면 단기간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도마뱀 사체와 깃털을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에 묻어서 높은 압력을 가해서 압축하고 밀폐된 통 안에 높은 압력과 수백 도씨 고온으로 하루 종일 구워내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최근 연구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화석을 찾으려면 우선 퇴적암 분포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라면 화석을 찾을 수 없겠죠. 특히 찾으려는 화석 생물이 살던 환경에 쌓인 퇴적암을 찾아야 원하는 화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살던 조개나 물고기 화석은 바다 퇴적층을 찾아가고 강이나 호수 근처에 살던 거북이나 공룡은 강과 호수 퇴적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강과 바다는 아니지만 물 대신 바람으로 모래와 진흙이 쌓이는 퇴적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이 딱 어디 묻혀 있다라고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석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세히 조사는 하지만 작은 파편 같은 실마리라도 보이지 않으면 슈퍼맨이 아닌 이상 땅속에 묻힌 화석을 투시해서 알아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공룡 화석을 찾아 매년 몽골 고비 사막을 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백악기 몽골 고비 사막이 가끔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지금과 달리 아주 온화한 기후에 수많은 강과 범람한 넓은 호수가 있고 나무가 우거진 숲도 있는 공룡들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생대 공룡들이 뛰어놀던 육상의 강과 호수 근처에 쌓인 퇴적층을 찾아가서 공룡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화석이 나오는 퇴적암 지역을 찾아간다고 무조건 화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퇴적암 안에 화석이 꽉 들어차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화석은 퇴적암 안에도 극히 일부만 남아있다 보니 화석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묻힌 화석이 퇴적층 풍화로 밖으로 드러나야 눈으로 확인하고 발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석을 찾기 위해 고비 사막의 흙바닥과 절벽이 깎인 퇴적층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며 돌아다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도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죠. 퇴적층에서 떨어진 뼈 조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화석인지 그냥 최근에 죽은 동물 뼈 조각인지 구분하려면 현재 동물과 그 지역에 발견되는 공룡들 뼈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초보자는 낙타나 독수리 뼈를 공룡 화석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표면에서 화석 파편을 발견하면 바로 그 아래나 그 주변에서 만약 비탈면이라면 그것이 떨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위쪽 퇴적암 단면들을 살펴보고 화석 본체를 찾아낸다면 비로소 화석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고생대부터 신생대 퇴적암에서 삼엽충, 해백합, 공룡알과 골격, 식물과 물고기, 조개, 고등 등 다양한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되는데요. 삼엽충, 곤충, 식물이나 어류 같은 화석은 주로 얇은 퇴적층 틈바구니에서 판상으로 발견되다 보니 얇게 쌓인 퇴적층을 망치로 한 겹 한 겹 떼어나가면서 찾습니다. 식물이나 곤충 화석이 암석보다 짙은 색으로 보존된다면 알아보기 쉽겠지만 시커먼 이염이나 쉐일에 남은 화석은 이렇게 햇빛에 반사시켜 보아야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발굴할 때 날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건 무엇일까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입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뭘까요? 아무래도 이건 잘 모르시겠죠? 이 뼈는 보면은 한쪽은 마치 배 불룩한 끝처럼 튀어나와 있고 다른 쪽은 우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들은 뾰족뾰족하게 돌기가 나와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를 좀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바로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콧잔등뼈인 비골이라고 합니다. 이 비골의 끝에 부분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콧구멍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굴 현장에서 작은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고민합니다. 이게 어떤 공룡뼈일까? 어느 부분일까? 다리뼈 단면일까? 머리뼈 일부일까? 머리뼈라면 어느 부분일까? 정말 공룡이기는 한 것일까? 아니면 화석이기는 한 걸까? 나머지 뼈들이 연결돼서 또 남아있기는 한 걸까? 그렇게 조금씩 주변이 드러나면서 어떤 뼈인지 형태와 표면, 단면을 계속 관찰하고 동료들과 현장에서 의논하면서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운이 좋으면 바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끝내 알아내지 못하고 발굴해서 돌아간 실험실에서 오랜 처리 작업 끝에 정체가 밝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공룡화석 연구자들은 여러 공룡뼈들의 각 부분들의 특징 자료들을 수집하고 형태를 잘 익혀두어서 탐사 현장에서 발견된 화석을 식별하고 또 어떤 뼈가 어떤 방향으로 연장돼 묻혀 있을지 판단해서 발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드러난 뼈를 보고 땅을 팠더니 목뼈가 나왔고 그 뼈가 놓인 방향을 알아냈다면 뒤쪽으로는 등뼈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아주 운이 좋다면 목뼈 앞쪽으로 머리뼈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물론 머리뼈가 제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제가 아까 비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고 말했었죠. 화석을 연구할 때 학자들은 각 부분의 생김새를 사진으로 찍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문들을 작성합니다. 요새는 3D 스캔으로 뼈들의 입체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쌓인 정보들은 전 세계 학자들이 공유하고 다음에 비슷한 새로운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2009년 고비 사막 탐사에서 거의 완전한 데이노케이루스 화석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 화석이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수십 년 전에 폴란드 탐사대가 발견해서 기록해 두었던 데이노케이루스의 팔 골격 연구 자료와 사진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똑같은 형태의 왼쪽 어깨뼈와 팔 골격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완벽한 화석을 찾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머리뼈가 항상 나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대부분 부서진 조각이나 일부분이죠. 그러니 화석을 알아보고 더 잘 찾아다니면 더 많은 화석 자료들을 보고 익혀두는 것이 좋겠죠. 화석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1971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0 빼기 1970일을 하면 49살이네요. 이렇게 생물이 태어난 해를 알고 올해 연도에서 빼면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발견된 화석이 도대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석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지질학에는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연령 측정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암석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워낙 상태가 불안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정된 원소인 납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에 따라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양은 이미 과학적으로 측정돼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라늄 절반이 납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5억 년이죠.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절반이 안정된 원소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져 갓 태어난 암석이 100만큼의 우라늄이 있었다면 약 45억 년이 지난 후에 우라늄이 50, 납이 50만큼 검출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측정하면 바로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절대연령 측정은 주로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암석인 화성암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 연령 측정법입니다. 화석은 퇴적지층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화석의 나이는 바로 그 퇴적층이 언제 쌓였는지 알면 되겠죠. 그런데 암석이 풍화돼서 운반돼서 쌓여진 퇴적암에는 아무리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풍화되기 전 원래 암석의 나이니까 이 퇴적암은 그 나이보다는 젊다는 사실만 말해줄 수 있죠. 그래서 퇴적층의 나이, 화석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선 지층과 화석 생물의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따지고 절대연령을 알 수 있는 층의 정보까지 참고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쌓인 지층이고 화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6,700만 년 된 화강암이 풍화된 면 위에 우리가 나이를 알고 싶어하는 화석 지층이 쌓였고 그 화석 지층을 밑에서 뚫고 화석 지층 위로 분출해서 흘러넘친 현무암 나이가 6,500만 년으로 측정됐다면 거기에서 나온 화석은 몇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화석의 나이는 바로 6,500만 년에서 6,700만 년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잘 아시겠죠? 앞서 화석 보존 과정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화석은 뼈나 껍데기처럼 몸에 단단한 부분이 남게 됩니다. 반면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과 피부, 내장기관 같은 부드러운 부분은 화석으로 잘 남지 않다 보니까 화석 생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뼈나 껍데기만 남아있더라도 외형이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근육과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또 수축하거나 늘어나면서 몸을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근육과 인대가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팔을 한번 보시게 되면
뼈에 이렇게 돌출해 있거나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근육과 인대가 이어져 붙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는 이런 곳에서 여기까지 팔 근육들이 이어져 있던 것이죠. 이런 흔적들은 팔뿐이 아니라 이런 발뼈나 척추, 머리뼈, 몸의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화석생물들의 근육을 복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공룡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로는 간혹 이렇게 피부가 퇴적물을 도장 찍듯 눌러 찍은 피부 흔적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다각형 비늘이나 볼록볼록한 돌기들로 피부가 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깃털 달린 공룡들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많은 중소형 수각류 그리고 일부 조각류, 강룡류들이 원시 깃털 피부를 가진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놀랍게도 미이라화된 공룡 피부와 깃털 화석에서 나온 색소 분자로 공룡 피부와 깃털의 색을 일부 알아낸 연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연구들로 이 공룡들은 등 쪽은 어둡고 배 쪽은 밝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룡의 뇌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뇌가 들어있는 공간인 뇌실의 형태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데, 물론 뇌는 뇌실에 비해 조금 작고 세부적인 형태가 다르긴 하겠지만 머리뼈를 잘라서 뇌실 속에 채워진 퇴적물이 굳어 만들어진 천연 주모를 빼어내서 살펴보면 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머리뼈를 직접 자르지 않고도 엑스선 CT 촬영으로 뇌실 모양을 이렇게 3D 모형으로 뽑아낼 수도 있으니 참 편리해졌죠. 끝으로 내장기관의 복원은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가장 먼저 썩는 부위가 내장기관이어서 화석으로는 희미한 흔적이나마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가끔 공룡이 먹었던 마지막 먹이의 흔적인 위장 내용물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의 소화관 위치와 식성 등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발굴 현장은 그 화석 생물에 대한 가장 많은 증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무턱대고 급하게 뼈만 발굴해 온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그곳엔 동물의 피부 흔적이나 깃털 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소화관과 먹이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죽은 공룡을 뜯어먹었던 다른 공룡의 이빨을 찾을 수도 있겠죠. 뼈의 배열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하다 보면 죽은 뒤에 사체가 떠내려간 강물의 흐름 방향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최대한 세심하게 조사하고 기록해 두어야 화석을 연구하고 보관할 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화석을 발굴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연구원 이양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